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오늘 날씨도 차고 또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기로 했던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10주년 됐는데 이제는 동반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조금 방어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어떤 기획안 학술지, 철학과 현실이라는 기획안 학술지에 봤더니 어떤 원로 경제학자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 두 군데인가 세 군데나 해서 동반성장이 무엇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그건 뭐야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는 동반성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동반성장, 또 동반성장 연구소, 동반성장 위원회 이런 데를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셔서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과 현실 사에 전화를 해서 나도 반론을 좀 내자 했더니 저한테 기회를 줘서 이번에 철학과 현실 이번 호에 나오는 데는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 오늘 여러분께 드린 유인물은 그 칼럼을 좀 고쳐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그 몇 분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그 매스컴에서 잘 안 오셨었는데 꾸준히 저희들의 포럼을 매번 크게 보도해 주시는 매스컴이 있었어요. 그게 시사오늘입니다. 시사오늘 기자 있으세요? 어디 안 계신가? 저기 뒤에 계시네. 네, 한번 박수 쳐주세요. 사실 우리 모임에 매번 나오시는 김연교 선생님이 계신데 김연교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바깥 사부님은 노병구 선생이라고 한국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 노병구 선생 때문에 이렇게 우리 김연교 선생님이나 또 시사오늘에서 뭐 정말 개근으로 몇 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 언론에 좀 알려졌는지 중소기업신문의 손원태 기자가 오셨네요. 좀 한번 일어나서 얼굴 보여주시겠어요? 손원태 기자는 강소기업협회의 나종호 회장께서 모시고 온 것 같아요. 나종호 회장님 계세요? 네, 저 뒤에 강소기업협회 계십니다. 또 신화일보의 윤경진 기자도 오셨네요. 어디 계세요? 저기 오른쪽에 계세요. 신화일보는 제가 거기 이형렬 사장도 좀 알지만 오늘 특히 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의 연구위원이 소개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제 말씀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동반성장이 최선이다. 그 최선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책을 같이 읽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만 첫째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외견상으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외국에 굉장히 좋게 알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현재 한국은 GDP로 세계 10등 내에 드는 나라가 돼버렸죠. 다른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중국, 카나다, 스페인 이렇게 7 나라인데 그 안에 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0개, 10개국 중에서 카나다하고 한국을 빼면은 모두 역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한때 세계를 주름 잡았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또 스페인 다 중국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랫동안 타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또 1, 2차 세계대전에서 국가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했던 나라입니다. 땅도 우리보다 넓고 자원도 우리보다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명단에 우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옹크타드라고 아시죠?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아마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라고 UNCTAD라는 기구인데 이 기구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명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돼버렸으니까 뭐 내용이 한변하겠지만 남들이 잘 알아주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얘기해오던 건데 이제는 한국이 50, 30 클럽에 꼈다고 할까요? 50은 50, 100만이고 30은 3천, 1000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는데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나라가 세계 7나라밖에 없어요.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은 1인당 소득 3만 달러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페인이 인구가 4천만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넘는 8개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는 최근에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 됐습니다. 여기 나머지 6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나라 중에 일부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인데 한국이 거기 껴서 이제 50, 30 그룹에 꼈다 이런 말씀이죠. 이건 무슨 유엔 통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 9년에 온 나라가 그 침체에 있을 때 그 전에 경제부총리 하던 이현재 씨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심어주자 해서 인구 5천만이 넘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접근한 나라로 해갖고 7 했었는데 이제 3만 달러가 넘어서 마음 놓고 50, 30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걸로 제가 오버를 한번 해서 카나다 가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카나다 토론토 대학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갑자기 별 생각 없이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7대 강국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수가 그럼 너희가 G7 국가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대요. 그래서 뭐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according to my definition 내 정의에 따르면 그렇다. What's your definition? 네 정의는 뭐냐 그래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7나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근데 카나다는 지금 G7 국가 중에 하나 있지만 1인당 소득은 4만 8천 달러한테는 잘 사는 나라지만 인구가 3,400만 밖에 안 되는데 세계 경제에 관한 논의 또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앞장설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중국 사람처럼 생긴 교수가 중국은 어떠냐 그래서 중국은 인구는 13억인지 14억인지 굉장히 많다고 알려졌지만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 전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경제 질서에 관한 얘기를 하겠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보나 GDP가 10위 내에 들었다든지 또는 옹크타드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해 줬다든지 또는 50, 30 그룹에 꼈다든지 모두 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경제를 보면 어떠냐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성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저성장은 서울대학교 김세직 교수에 따르면은 따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80년대만 해도 8%씩 성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 성장률이 김영삼 대통령 때는 6%, 김대중 대통령 때 5%, 이명박 대통령 때,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4%, 이명박 대통령 때 3%, 박근혜 대통령 때 2%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줄어들고 떨어지고 있다. 이건 하나의 걱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서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돈 제일 잘 버는 1%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15%를 가져가고 있고 돈 제일 잘 버는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7%를 가져갑니다. 47%면 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제일 잘 버는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90%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반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 불균형 또는 양극화가 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4대 그룹에 끼어 있는 기업들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시 말해서 경제력 집중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러니까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과거에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들이 지금은 없어졌다. 또는 과거에 있던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과거에 우리가 잘 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모방형 인적 자본인지는 모르지만 그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력 자원이 있었고 또 하면 된다는 도전 정신도 있었고 또 같이 하자는 공동체 정신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과거 따라가는 데에서 남들하고 동등하게 겨루는 입장까지 오니까 모방형 인적 자원으로는 안 되고 창조형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과거 20년 동안 또는 20, 30년 동안 잘 기능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면 된다는 도전 정신도 과거보다 못하고 공동체 정신은 더욱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이 6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선성장 후 분배 정책 이런 것이 계속돼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집단이 4대 집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양극화가 돼서 지금 필연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성장의 부진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동반 성장이 최선의 길이다. 저 10년 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되냐 하는 거는 아까 그 좋은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동반 성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비전 또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건국과 관련해서 3.1절 때가 건국식이냐 아니면 1948년이 건국식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1948년에 독립정부가 수립됐다면은 2048년은 독립정부 수립에 100주년이 된 때인데 그때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누가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5년에 여러분 골드만삭스라고 알죠? 2005년에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20년에 전체 경제 규모로 이태리를 추월하고 2025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 3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해버렸습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은 아직 이태리를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GDP 10대국에 있지만 추월하지 못했고 또 1인당 소득은 이제 겨우 3만 달러밖에 안 넘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낙관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받아갖고 우리의 비전으로 2048년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가 1등, 2등 할지는 모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등이 되고 또한 동시에 동반성장 사회를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48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다시 말해서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국을 우리의 비전으로 한번 바꿀 것을 제안한다는 말씀이죠. 동시에 누구나 더불어 잘 사는 동반성장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위, 또 동반성장 사회가 됐다.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건 아니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끼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즉 동반성장 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 목표 또는 비전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등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영토를 침범할 엄두도 못 낼 것이며 또 우리 역사를 이리저리 손대려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인류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원대한 목표 또는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우선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단기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기 또 장기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동반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논의를 위해서 저는 6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요인물에 6페이지 정도 한번 아니다 10% 잠깐만요. 7페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절의 얘기 7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한국이 성장이 잘 안 되는데 성장이 왜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경제학에서는 쓰는 용어입니다만 거시경제적으로 보자면 미시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 보자는 말씀입니다. 미시적으로 경제를 본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률이 높으냐 낮으냐 또는 은행의 부실 대출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로 따진다면은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 성장이 잘 되냐 물가가 안정되냐 국제 수지가 뭐 균형이 취해졌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성장만으로 따져볼 때 현재 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또 성장을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크게 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생산 능력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이건 공급 측의 얘기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수요 측의 얘기로는 이렇게 이 공급 능력을 활용해서 만든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근데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거는 어떤 힘이 사는 겁니까? 소비, 가게가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해외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주면은 우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따져보시죠. 투자는 한편으로는 생산 능력을 확충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것이 수요이기 때문에 투자는 한편으로는 공급 능력을 늘려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를 늘려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소비도 활발하고 투자도 활발하고 수출도 잘 돼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출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나 투자는 아주 부진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여기서 투자라고 말하는 것은 설비 투자입니다만 굉장히 부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지난번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은 그 소비들을 안 한 거는 소득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득을 늘려주는 기회를 마련한다면은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버리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소비할 것이고 소비가 활발해지면 경제도 활발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가서 잘못된 거가 소득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니까 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일할 시간을 줄여버리게 되니까는 결국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소비도 늘어나지 않다. 그러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지난 한 1,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가 계속 높은 성장은 아니지만 성장을 해왔는데 성장의 과실을 사실 성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업 소득의 증가율이 가계 소득의 증가율의 3배라고 그럴까요? 가계 소득이 기업 소득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생산물, 증가된 소득이 기업으로 갔단 말씀이죠. 가계로 안 가고. 그래서 기업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에서 사내 유보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기업으로 간 소득들이 수익률을 따져보면 대기업의 수익률이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또 3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생산물, 늘어난 소득을 중소기업들은 가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임금을 더 많이 줄 여력이 없는데 더 주라고 하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소득이 어려운 사람 소득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의 가계 소득이 지금 작년 6월에는 1,900조 정도의 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빚은 많고 소득이 늘어나는 게 별로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다. 그 정책은 잘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소비를 늘릴 길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C하고 I, 컨섬션하고 인베스트먼트, 소비하고 투자 중에 어디에 차관을 하면 좋겠냐. 결국 투자에 차관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는 기업이 하는데 한국은 과거 20년 동안 설비 투자를 볼 때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자, 그럼 이 투자를 대기업도 안 하고 중소기업도 안 했는데 대기업은 왜 안 했냐? 중소기업은 왜 안 했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내 유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뭐 10대 그룹에 한 400여 조를 가지고 있다면 30대 그룹은 6, 700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했다. 그럼 투자를 왜 안 했냐? 돈도 많고 투자할 게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졌을 텐데 투자할 게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경제를 가진 나라의 대기업 정도면은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가 부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질문이 아니 한국의 R&D 지출이 절대적으로 세계 5등이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세계 1등, 2등이라고 그러는데 왜 첨단 핵심 기술이 없냐고 물어본다면은 한국의 그 R&D 지출은 주로 D 지출이고 R 지출은 별로 없었고 R 지출도 이게 진정한 의미의 리서치가 아니라 그냥 남의 아이디어에 또 다듬기 한 정도의 리파이먼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는 R&D 지출은 많지만 D 지출이 대부분이고 R 지출은 별로 없고 그 R도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이먼트이기 때문에 첨단 핵심 기술이 별로 안 나왔으므로 대기업은 돈은 많으지만 투자할 때는 별로 없어서 투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중소기업은 비록 최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다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체 소득의 증가 중에서 기업 소득의 증가가 가계 소득 증가의 3배나 됐고 기업 소득은 또 대기업의 수익률이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3배가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간 돈은 별로 없으므로 투자할 건 많지만 돈이 없어서 투자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대기업으로 흐를 돈, 또 이미 흐른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스무드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보고 이제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그 6절의 앞에 부분에 있지만 이익 공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다. 그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발주를 할 때 대기업에 발주하면 그게 대기업의 그 협력기업한테 자기 회사 소속인 협력기업한테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가 발주를 할 때 뭐 할 수 없는 건 대기업한테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중소기업한테 하게 되면은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에 흘러가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생산이 늘고 어떻게 되나 생산이 늘면은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결국 장기적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의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익 공유했더니 그냥 대기업들에서 저한테 비판이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이건 뭐 자본주의 용어냐, 사회주의 용어냐, 공산주의 용어냐. 어떤 대기업의 총수는 당신이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사업을 해봤지만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어요. 처음 들어보긴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니 그분이 모르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 했지만 그 스태프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총수한테 안 가르쳐 드렸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 공유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선 1920년대 할리우드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영화 만들 때 제작자가 배우도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한가 감독도 필요하고 배급처도 필요하는데 그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개런티는 얼마 준다. 러닝 개런티는 얼마 주지만 대박 나면 더 준다 하는 것이 그 프로핏 쉐어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화 산업이 1920년대부터까지 잘 발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이번 20년 대선 말고 16년 대선이요. 대선이 20년에 있었죠, 미국에. 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뭐 똑같이 모두 이익 공유제를 미국 산업 전체로 확대했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이른바 인류 국가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있죠. 그 다음에 캐리어라고 하는 에어컨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목표 이익 초과분에 대해서 협력사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수익 공유 계획, 개인 쉐어링 플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확연하게 이익 공유를 통해서 어떤 산업이 발달한 거는 NFL입니다. 미국 축구 좀 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은 과거에는 아메리칸 풋볼 리그하고 내셔널 풋볼 리그가 두 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을 썼어요. 구단의 값이 시장 가치가 1970년부터 드디어 레비뉴 쉐어링을 했습니다. 이익 공유를 이제 통한 동반 성장의 가치의 이해인데 이때는 그 이익 공유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레비뉴 쉐어링인데 입장료의 60%는 각 팀이 갖고 40%는 중앙에 집중시키고 중개료는 모두 다 중앙에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머천다이싱이라는 거 알죠? 그 머천다이싱이라는 게 상품화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대호 선수의 그 옷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만들어 갖고 파는 게 머천다이싱이고 라이선싱은 예를 들어서 야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구와 관계된 여러 가지 특허 이런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센싱, 머천다이싱 수입도 많고 중개료는 더욱더 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중앙에 집중시키고 입장료는 각 홈팀이 60% 갖고 40%는 중앙에 집중시켜 갖고 그 NFL 팀이 32개인데 32분의 1로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팀의 그 경제적 사정이 거의 비슷해졌고 그렇게 되니까 전력이 향상이 돼서 그 오늘날 부유한 구단과 가난한 구단의 구별 없이 32개 모든 구단의 전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한 번도 결승전에 진출을 해본 적이 없는 팀도 경기장 입장률이 90%를 넘고 또 연속해서 우승하는 팀이 거의 없어요.
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 연속해서 우승하는 팀이 없을 정도로 각 팀이 비슷비슷해졌다는 말씀이죠. 이런 역동성이 게임당 평균 관중 33,000명을 모으며 리그, 구단, 선수가 모두 성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유에 대해서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합업종은 뭐 된장, 간장, 고추장, 레미콘, LED 조명 등 이런 거 대기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해갖고 대기업 못하게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소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현금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 사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발주하고 대기업은 다시 자사의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하청을 줍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은 중소기업이 하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감에 따라 중소기업은 자본, 인력, 기술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현재 20억 미만의 사업은 중소기업에만 발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작년에 모르지만 제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있을 때 한 230개 업종이 신청을 했는데 80여 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만든 일이 있고요. 프로피트 쉐어링, 그 이익 공유는 하자 해놓고 나서 아직 실제로 하는 데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협력적 경쟁의 체력 강화다. 그래서 동반성장이 잘 되도록 하자, 이런 건데 이것도 한번 그 7페이지에 앞에 써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하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7페이지 6절에 보실까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는 경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전 산업, 전 기업에 걸쳐서 지속해서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은 단계별로 세밀한 전략을 요구합니다. 향후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력 강화와 토대 구축에 필요한 정책은 빠르게 하고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는 정책은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하되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하는 거, 이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등은 한국 경제의 체력 강화는 물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현재 한국 경제에 일단 살아남고 봐야 되지 않냐, 단기적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대기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중기 정책 과제, 이런 건데 그 전에 7페이지 위에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은 중소기업에 돈이 생기고 돈이 없어서 투자할 땐 많으나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상황이 개선이 되면은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경기 침체 완화에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커지고 활발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이 커지고 활발해지면은 이게 소득 불균형 또는 양극화 해소에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기업은 99% 플러스 알파가 중소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고용은 한때는 88%, 89%가 같지만 지금은 84%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활발해지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꾸 강조하지만 이건 단기 정책이고 좀 더 길게 중기, 장기적으로는 역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 더 구조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중기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경제적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과도한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지금 금방 1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50년간 지속한 수출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아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동반성장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사람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안 갑니다. 나 같아도 월급이 500명 이상 대기업의 월급하고 중소기업의 월급을 비교하면은 47%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복지 후생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적어도 금방은 못하니까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올리느라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에 사람 많이 가게 하는 정책도 너무 빨리 할 건 아니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그동안에는 국가 재정에 의한 사회보험료 감면, 중소기업 취업 조건부 장학금 지급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의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자녀 학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 우대 등 복지 후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취업 조건부 장학금 지급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야 혁신 역량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기술력 향상을 통한 품질 제고, 우수 인력 확보, 세계 시장 개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R&D 자금을 중소기업에 많이 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정부가 R&D 자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때 R&D 자금의 배분을 황창규 씨가 맡고 있었어요. 황창규 씨가 누군지 아시죠?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삼성전자의 회장하던 분이 와서 R&D 자금을 중소기업에 넣겠습니까? 대기업에 주로 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이거 바꿔달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 R&D 자금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이 가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거래할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불공정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구두 주문, 서면 주문 대신에 구두 주문은 10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10개 만들어 가면은 8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면 주문 대신에 구두 주문을 없애버려야 되고 장기 어음 결제 이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많이 고쳤습니다. 이 동반성장 캠페인 이후에 장기 어음 결제 많이 줄었고 또 구두 주문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큰 것은 여기 오늘 안 오신 것 같습니다만 김성수 회장, 서울텔레콤의 김성수 회장이 크게 당하신 거 있죠. 기술 탈취예요. 당해갖고 그 김 회장이 그날 말씀하셨지만 지금 15년간 재판을 했는데 그때 뭐 어떤 대기업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기업은 여기 김 회장 계신 분 아까 오신다는데 몰라도 김 회장 같은 대기업 큰 법무법인하고 거래를 하고 서울텔레콤 같은 데는 별로 이름 없는 변호사 모시고 하는 게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청와대 가서 한번 그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김성수 회장이 지금 지난번에 이겼다고 그랬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기술 탈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만들어 올 사람 하면은 설계도를 갖고 라서 설계도를 가져가면은 두고 가라고 그래요. 두고 가면은 한 3개월 후에 거기다 약간 개치돼 갖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반성장 위원장 할 때 기술 임치제라고 그래갖고 그 대기업이 받은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설계도를 전부 동반성장위원회 서랍 속에 상자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전 그걸로 충분한지 알았더니 어떤 제 친구가 참 순진하다. 벌써 다 사진 잘 찍어갔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고쳐야 됩니다. 기술 탈취. 근데 더 직접적으로 큰 거는 뭐냐면요.
협력 기업이 대기업한테 물건 할 때 납품가 후려치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수 4분기에 한 번씩 적어도 10%씩 납품가를 후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 길이 없어요. 이런 식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얻었다면은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그걸 중소기업한테 시혜적 차원에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 차원에서 주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입니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다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이익공유제는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이 있는데 그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중소기업, 중소협력기업한테 좀 보상해 주라 이런 얘기죠. 이게 사실은 이 동반성장이 우리 화두가 된 거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긴 거는 2010년입니다. 2010년 5월에 제가 잘 아는 중견기업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당시는 7, 8천억 매출했고 지금은 1조를 더 매출하는 중견기업인데 갑자기 와서 이민 가겠다고 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해도 너무해서 그렇다. 뭘 너무합니까? 그랬더니 후려치기를 너무해. 그래서 뭘 후려치는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니 이렇게 탁상공론적 경제학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하면서 납품가 후려치긴 뭘 후려쳐. 그래서 아니 전에는 그 거래하는 대기업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97, 8년 전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은 이후에 500억 달러를 갚으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수출을 많이 하려면 물건을 좋게 만들든지 값을 싸게 해야 되는데 금방 물건 좋게 만들기 힘드니까 값을 싸게 하기로 했다. 값을 싸게 하려면 수출 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출 단가 낮출 길이 별로 없어요. 임금 깎을 수 없죠. 수도료 전기료 깎을 수 없죠. 이자율 쉽게 깎기는 힘들죠. 환율 올려주기 힘들죠 하니까는 결국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납품받을 때 납품가를 후려쳐갖고 수출 단가를 낮춰서 수출을 많이 해갖고 결국은 500억 한 2년 만이가 다 갚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관행이 아직도 남아서 결국 대기업들이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중소기업들은 피폐해지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11페이지 넷째에 나온 거 있듯이요. 그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구축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 시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을 관계만 존재할 뿐입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배출돼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중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48년에 1인당 소득 3등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동반성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단기 3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키워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회혁신과 교육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혁신은 그냥 한마디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없애자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물론 60년, 70년대에도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정부패가 있어도 전부 눈 감아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빨리 없애야 된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저의 인격 형성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스코필드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성경 시간에 항상 말씀하신 것이 한국이 발전하려면 먼저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없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만 한번 거기 들어볼까요? 12페이지에 11페이지 밑에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나락으로 빠져든 이유는 단순히 경제성장 전략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질서 자체가 서서히 붕괴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밑바닥에 불의와 부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며 국민이 느꼈던 실망과 좌절과 분노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 밑바닥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부패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써놨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정책 중에 하나고, 더 중요한 거는 장기 정책 중에 교육 혁신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그냥 남 따라갈 때는 남의 거 배워갖고 외우고 또 다른 남한테 전달하고 그걸 응용하면 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남하고 동등하게 경쟁할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제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이런 표현을 썼죠. 과거 한국 경제 고도 성장의 주역은 과감한 투자로 대량 육성한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었지만 미래를 이끌 핵심 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입니다. 이러한 핵심 인재들은 우수한 교육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염두에 쓰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하나는 우리 생활을 교육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 그러면 지덕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덕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심신이 피곤해요. 특히 애들은 정말로 심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살짜리 손녀가 하나 있는데 12월 31일에 나서 벌써 8살인 것 같은데, 이번 3월에 학교를 간다 그러는데, 제가 제 며느리한테 아무리 말려도 옆집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과외시켜요. 유치원 다닐 때 무슨 과외 하냐 그랬더니 영어 과외를, 그래서 지 말이나 제대로 하고 영어를 배우지 무슨 영어부터 배우냐 그랬더니 다른 집도 다 그러기 때문에 안 한다고,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 운동을 시켜다 그래갖고 제 아주 강압에 의해서 과외는 좋은데 수영 배우라 그래가지고 수영 가거든요. 이거 아주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세기를 걸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690년대에 나온 로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존 로크라고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일반사회. 로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 뭐더라?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인데,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교육론으로 박혜원이라는 분이 쓴 교육론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정말로 재밌어요. 1690년대인데 그 대상은 누구냐? 물론 영국의 중상층 자제분들, 특히 남자들을 향해서 쓴 교육책입니다만, 그 책의 1장은 공부 얘기가 아니고 신체의 건강에 관해서고, 2장부터 19장까지 18개 장이 덕육에 관해서 얘기입니다. 예절에 관해서, 상벌에 관해서, 무슨 체벌에 관해서, 신세계에서 온 과일에 관해서, 또 약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2장부터 19장까지 있고 20장가에서 비로소 학습에 관해서 있어요. 그리고 21장부터는 이거 다 마친 다음에 외국 가서 배울 사람 외국 가서 배워라, 해외여행에 관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지덕체보다는 채덕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고려대학 명예교수이신 윤영석 교수가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고등학교 대표 야구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야구는 무슨 야구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1963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교포 고등학교 야구 선수단이 와서 전국의 고교들하고 다 야구시합 했는데, 그때 그 제일교포 고교 야구단한테 이긴 유일한 학교가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그때 쇼스탑 분이 여기 윤영석 교수인데, 윤영석 교수를 뵈면은 저보다 1년 선배십니다만, 채덕지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다. 지덕체 해봐야 별거 아니다. 특히 너무 세상이 요새 시끄럽기도 하고 게임을 하도 많이 하는 세상이, 일반 게임이 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지덕지를 강조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창의력. 이것도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했어? 네. 몇 개? 2개요. 무슨 질문? 이런 질문 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데, 저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학부형이 예외 없이 난 그 선생님 말씀에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1시간 동안 그러면, 매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한 창의성 진작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학부형들, 여러분들 학부형 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한테 가장 고급스러운 질문이 오늘 선생님 질문하시는데 대답했지?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질문이고 보통 질문은 야, 몇 등 했어? 나 몇 점 받았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했냐가 아니라 선생님 질문에 대답했냐고 선생님한테 질문했냐고 묻는 학부형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론 문화를 좀 개발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을 좀 열어야 됩니다. 개방된 사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 총장할 때 입시에서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100명 중에 서울대학 입학생 100명 중에 42명이 서울 사람, 26명이 강남 사람이라고 이러다가 서울대학, 국립서울대학이 시립서울대학 아니면 강남 구립서울대학 되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각 지역에서 골고루 들어오도록 하자. 그래서 기초단체 230몇 개의 기초단체장들 보고 5사람씩 추천해서 그냥 뽑자 했더니 아이고 정말 저 총장 몰아내려고 막 반대가 많아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타협한 것이 뭐냐면은 전국의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의 교장 선생님한테 3명 이내로 추천을 하면은 그 중에서 1200명 뽑는 거. 3명씩 추천받으면 전국에 고교가 한 1700개 되면 5000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1200명 뽑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제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듣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했던 것이 안 나타났다 이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수를 줄여야 됩니다. 대학생 수도 줄여야 되고 대학 수 줄이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각 대학들한테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을 문을 못 닫습니다. 그 고상한 목적을 갖고 학교를 만든 다음에 지금 네 마음대로 문 닫을 수 있어 그런 식인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적당히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나갈 사람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뭐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조그만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을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서 팔건 아니면 그냥 남한테 팔건 마음대로 하되 나갈 사람 나가는 퇴로를 해줘갖고 대학 수를 줄이고 대학생 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건 제가 또 실천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생이 제 총장 때 3,950인가 4,000명이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3,000으로 줄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욕먹고 있죠. 입학금에 등록금 25% 줄었다 욕먹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요새 알았어요. 전 그걸 상상도 못했는데 서울대학 나온 어떤 기자가 제 조카 기자 보고 정은천 나쁜 사람이다. 서울대학에 4,000명 뽑으면 대한민국에 4,000명이나 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3,000명밖에 안 뽑아갖고 저희들만 더욱더 공고한 귀족사회를 만들려고 3,000명밖에 안 뽑는다고 하는 기자가 있다고 그러대요. 어제 들었어요. 참 그러나 지역균형 선발제는 형평적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서울대학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골고루 들어오면은 그들끼리 서로들 다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간접 경험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 입장에서도 전국에서 골고루 들어와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사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13페이지에 가서 우수한 교육이란 또한 낯선 상황이나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인데 이때 자신감과 융통성이야말로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이들이 효율적으로 성공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요소다. 근데 구체적으로 뭘 가르칠 것이냐?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도 좋고 독어도 좋은데 우선 자기 말, 모국어를 잘 배우고 여유가 있으면 영어까지 배우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언어가 사고의 도구고 사고가 언어를 잘하게 되면 사고를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고 사고가 체계적으로 되는 것이 나중에 사상입니다. 사상이 모여서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의 장기 혁신 과정으로 교육 혁신이 있는데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을 때 우리가 비로소 명료한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료한 사고는 설득력 있는 추론을 가능케 해주며 추론이 모여서 사상체계를 형성하고 사상체계가 모여서 마침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활력이 넘치는 문화 없이는 그 어느 사회도 인류 제도를 갖추고 번창할 수 없습니다. 언어의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교 후에도 평생 읽고 말하고 써야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겠어요?